8월 26일 오후 11시 20분. 강원도 복내읍에 산사태 경보 사이렌이 길게 울려댔다. 또 시작이네. 정아람 32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주민 대피 안내 방송을 들으며 핸들을 꽉 잡았다. 마지막 택배 한 박스를 산 너머 펜션에 배송하고 오는 길이었다. 5년째 같은 구간을 도는 그에게 이 정도 비는 일상이었다. 문제는 낙석이었다. 앞유리를 두드리는 빗방울이 드럼 소리처럼 요란했다. 와이퍼가 미친 듯 돌아가도 시야는 3미터가 고작이었다. 그래도 이 길만큼은 눈 감고도 갈 수 있다. 아버지가 광산에서 일할 때부터 수십 번도 넘게 다닌 길이니까. 복내 패터널 입구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라면 터널 안이 시커멓게 뚫려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달랐다. 헤드라이트가 비춘 터널 앞 주먹만 한 돌덩이들이 아스팔트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그 너머 어둠 속에 희미한 금속 반사가 보였다. 저건 차잖아. 하람은 엔진을 끄고 뛰어내렸다. 빗물이 작업복을 순식간에 적셨지만 상관없었다. 은색 승용차가 낙석 더미에 반쯤 매몰되어 있었다. 뒷바퀴는 완전히 덮였고 루프는 움푹 패여 있었다. 운전석 쪽에서 미약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괜찮아요? 운전석 유리창은 거미줄처럼 갈라져 있었다. 안에서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이마에서 핏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문을 열려 했지만 차체가 비틀어져 꿈쩍도 안 했다. 기다려요. 금방 꺼내드릴게요. 하람은 트럭으로 달려가 트렁크를 열었다. 수동 윈치, 하이리프트 잭, 쇠쇠기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광부였던 아버지 정만철이 물려준 도구들이었다. 전기 없어도 되는 게 진짜 도구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윈치 와이어를 터널 입구 콘크리트 기둥에 감고 후크를 차량 앞범퍼에 걸었다. 쇠쇠기를 차체 아래 밀어넣고 하이리프트 잭을 받쳐 세웠다. 끼익. 5분, 10분. 빗소리와 함께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터널에 울려댔다. 하람의 작업복은 진흙과 땀으로 범벅이 됐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틈이 생겼다. 문 손잡이를 당기자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다. 휴. 여성은 의식을 잃었지만 맥박은 정상이었다. 호흡도 고르고. 하람이 조심스럽게 부축하려는 순간 손목의 은색 펜던트가 헤드라이트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군번줄 모양이었지만 뭔가 달랐다. 일반 군번줄보다 두꺼웠고 표면에 미세한 나사 홈 같은 것이 보였다. 연. 여성이 작게 중얼거렸다.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다. 하람은 그녀를 업고 자신의 트럭 뒷좌석으로 옮겼다. 비상용 담요로 덮어주며 다시 펜던트를 봤다. 무게감이 묘하게 무겁고 속이 비어있는 것 같지 않았다. 이거 열리나? 뭔가 들어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치료가 먼저였다. 김복래의 막걸리 양조장 겸 보건지소까지는 15분 거리. 하람은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사이드미러로 보니 터널 입구에는 여전히 낙석이 굴러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무엇인가를 영영 묻어버리려는 듯이. 복래 이모. 양조장 앞에서 차를 세우자 전등을 켜며 김복래가 나왔다. 한밤중에 찾아오는 사람은 늘 사연이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이고 하람아. 이게 무슨 일이요? 터널에서 사고 났어요. 머리 다쳤는데 의식이 오락가락해요. 복래가 여성의 맥을 짚고 눈꺼풀을 들춰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생명에는 지장 없어.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고 내일 아침에 큰 병원으로 가자. 보건지소 침대에 여성을 눕히며 하람은 다시 한번 그 펜던트를 바라봤다. 희미한 조명 아래서도 뭔가 특별해 보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다.
하람은 몰랐다. 이 밤의 구조가 복내읍과 서울을 잇는 거대한 퍼즐의 첫 조각이 될 줄을. 8월 27일 오전 8시. 보건지소에서 눈을 뜬 여성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어디? 여기가? 목소리가 쉬었다. 김복래가 미음 한 그릇을 들고 다가왔다. 아가씨, 정신 차렸구나. 여긴 복내읍 보건지소야. 하람이가 터널에서 구해줬어. 여성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주변을 살폈다. 낡은 침대, 알코올 냄새, 벽에 걸린 응급처치 포스터. 그리고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정아람. 저분이 절 구해주신? 밤새 지켜봤어. 이름이 뭐야? 여성은 이마를 짚으며 생각했다. 머릿속이 안개처럼 뿌옇다. 서연인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지만. 하람이 눈을 떴다. 깨어나셨네요.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터널에서 낙석에 깔려 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다. 비 내리는 밤, 급브레이크, 그리고 어둠. 며칠 후 서연은 보건지소 근처 빈 방에서 머물게 됐다.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심각한 외상은 없었고 기억상실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라는 진단이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어요. 복래의 권유였다. 서연도 급히 어디 갈 곳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람은 매일 택배 배송을 마치고 들렀다. 서연이 불편한 게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확인하러. 오늘은 뭐 하셨어요? 그냥. 복래 이모님 일 도와드리고. 서연은 막걸리 양조장에서 간단한 자비를 했다. 병 세척, 라벨 붙이기, 포장. 그런데 이상했다. 연필을 잡는 손가락만 유난히 단단했다. 마치 오랫동안 정밀한 작업을 해온 사람처럼. 아가씨, 손이 기술자 손이네. 복래가 서연의 손을 보며 말했다. 뭔가 그림 그리고 설계하고 그런 일 했던 것 같은데.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A사 용지에 선을 그어봤다. 놀랍게도 등각 투영법으로 정교한 설비 스케치가 나왔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움직인 것이었다. 이거 제가 그린 건가요? 하람이 스케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양조장 증류기잖아요. 엄청 정확한데? 그 무렵 마을에서는 막걸리 재개장 프로젝트가 한창이었다. 복래의 전통 막걸리가 입소문을 타면서 정식 주류 제조업 신고를 받기로 한 것이다. 서류가 산더미야. 위생점검, 시설허가, 세무서 신고. 하람이 행정 업무를 도와주고 있었지만 복잡했다. 서연이 거들겠다고 나섰다. 제가 좀 해볼게요. 신기하게도 서연은 행정 서류 작성에 능숙했다. 어떤 서류를 어디에 내야 하는지, 어떤 라인을 타야 빠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아가씨, 이런 일 전문적으로 했었나 봐. 일주일 만에 모든 허가가 났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다. 복래 막걸리가 이제 정식이다. 동네 바둑 동호회에서도 화제였다. 회장 이득수가 한수 두며 말했다. 아가씨 덕분에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런데 끝내기는 침착해야 하는 법이야. 서연은 어르신들의 바둑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이득수의 한수만 더 두면 끝장 멘트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다. 할아버지, 그 말 자주 하시네요. 허허, 바둑이나 인생이나 마찬가지야. 중요한 건 마지막 한 수거든. 어느 저녁 하람이 막걸리 시음회에서 말했다. 서연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달라졌어요. 이제 할머니들도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 사람들도 관심 갖고. 서연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이곳 사람들은 따뜻했고 일도 보람 있었다. 하지만 손목의 펜던트는 계속 무거웠다. 가끔 만지작거리면 뭔가 중요한 것을 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서연은 펜던트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표면의 나사홈이 더 뚜렷하게 보였다. 이거 열어봐야 하나? 하지만 왠지 모르게 두려웠다. 이걸 열면 지금의 평온이 깨질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복례읍의 야경은 고요했다. 복례의 양조장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누룩 냄새가 흘러나왔고 바둑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아직 몰랐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흔들리게 될 것을. 9월 10일 오전 복례읍에 낯선 검은 승용차 2대가 나타났다. 개발업자들이 왔나 봐. 복례가 양조장 창문으로 내다보며 혀를 찼다.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다. 폐광부지 매입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왔는데요. 그들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주민들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질문은 이상했다. 혹시 8월 26일 밤에 이상한 일 없었나요? 터널 쪽에서 큰 소리 났다거나 그날 밤 지나가는 차량 보신 분 있으세요? 하람이 택배 배송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마을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무슨 일이에요? 개발업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묻고 다녀. 근데 질문이 좀 이상해. 이득수 할아버지가 바둑알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폐광부지 개발한다면서 왜 사고 난 밤 얘기만 하고 다니나? 하람은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날 저녁 집에서 택배 배송 데이터를 확인해 봤다. GPS 로그, 시간대별 동선, 고객 연락처. 잠깐만. 8월 26일 밤 11시 이후 복례 일대를 지난 차량 정보를 분석해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평소보다 외부 차량이 많았다. 특히 사고 다음 날 새벽에 폐터널 근처를 맴도는 차량들이 여러 대 포착됐다. 누군가 먼저 와서 뭔가 찾고 있었구나. 다음 날 하람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서연 씨, 혹시 그날 밤 왜 그 터널로 가셨는지 기억나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흐릿해요.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손목에 펜던트. 그거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요? 개발업자들이 사고 그날 밤에만 관심을 보여서요. 뭔가 연관이 있을 수도.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다. 펜던트 표면의 미세한 나사홈을 드라이버로 조심스럽게 돌려봤다. 복례가 빌려준 시계 수리용 도구였다. 딸깍. 펜던트가 열렸다. 안에서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나왔다. 겉보기엔 평범한 저장 장치였지만 라벨에는 암호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하람이 노트북에 꽂아봤지만 암호화되어 있어서 내용을 볼 수 없었다. 고급 암호화네요. 전문적인 보안 프로그램 같은데.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 조각이 떠올랐다. 회계장부, 전자서명, 숫자들이 빼곡한 화면. 제가 회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회계? 숫자를 다루는 일. 중요한 자료들을. 바로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승용차 2대가 보건지소 앞에서 멈춰 섰다. 서연 씨, 뒤쪽으로 나가요. 빨리. 하람이 서연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다. 앞에서는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내려서 복례에게 뭔가 묻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고당한 여성분 계신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복례의 대답이 들렸다. 하람과 서연은 뒷산으로 올라가 숨었다. 아래쪽에서 남자들이 건물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말 개발업자들이 아니네요. 서연이 펜던트와 마이크로 SD를 꽉 쥐었다. 이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다는 뜻이죠. 1시간 후 검은 승용차들이 떠났다. 하람과 서연은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복례 이모님 괜찮으세요? 그 사람들이 너희를 찾더라. 업무상 중요한 서류를 분실했다고 하는데 영 믿음이 안 가더라고. 그날 밤 하람은 고민에 빠졌다.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서연의 신분도 불분명하고 정확히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할까요? 서연이 물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으면서 이 마이크로 SD의 정체를 알아봐야겠어요. 서연 씨가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제가 보호할게요. 택배기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다. 하람에게는 전국 곳곳에 동료들이 있었다. 은신처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떠나기 전 이득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하람아,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뭘 노리는지 아는 거야. 그래야 끝내기 한 수를 둘 수 있거든. 그날 밤 복례읍을 떠나며 서연은 뒤를 돌아봤다. 복례의 양조장 불빛이 점점 작아졌다. 평화로웠던 며칠이 꿈만 같았다. 마이크로 SD를 만지작거리며 서연은 생각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다면 분명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야. 하람은 핸들을 잡고 서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룸미러로 보이는 복례의 야경이 멀어져 갔다. 9월 25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하람의 택배기사 동료 김진수가 마련해준 은신처였다. 당분간 여기 있어도 돼. 사장이 내 친구거든. 서연은 좁은 방에서 마이크로 SD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며칠째 암호 해독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막막했다. 복잡한 키 조합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람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들고 들어왔다. 오늘 뉴스 봤어요? 라디오를 켰다. 이시뉴스가 시작됐다. 한백에너지 재단에 대한 국감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서연의 몸이 움찔했다. 한백에너지. 특히 창업주 오만석 회장의 딸 윤서연 부사장이 실종된 상태에서 재단 이사장 윤미경 씨가 임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논란이.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컵라면을 떨어뜨릴 뻔했다. 윤서연. 그게 제 이름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처음에 서연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람이 신문을 펼쳤다. 경제면에 한백에너지 그룹 조직도가 실려 있었다. 창업주 오만석, 재단 이사장 윤미경, 그리고 실종된 윤서연의 사진. 서연은 자신의 사진을 보고 숨이 막혔다. 맞아요. 이게 저예요.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기 시작했다. 청문회 준비, 전자서명 토큰, 계모의 차가운 미소. 제가 뭔가 중요한 자료를 숨기려고 했어요. 그날 밤에 하람이 마이크로 SD를 가리켰다. 이게 그 자료인가요? 아마도. 하지만 아직 기억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날 저녁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A사 용지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등각 투영법으로 정교한 설비 도면이 나왔다. 그런데 이번엔 양조장이 아니라 복잡한 전산시설이었다. 이거 서버실 같은데요? 하람이 그림을 보며 말했다. 제가 이런 걸 그렸다고요?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연은 연필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숫자와 도표들이 나왔다. 복잡한 계정 구조, 자금 흐름도, 그리고 배출권 계정 루트키라는 메모. 루트키. 서연이 중얼거렸다. 혹시 이게 마이크로 SD 암호와 관련이 있을까요? 해봐요. 하람이 노트북을 켜고 서연이 적은 숫자들을 입력해봤다. 여러 조합을 시도한 끝에 딸깍 마이크로 SD가 열렸다. 화면에 방대한 회계장부가 나타났다. 한백에너지 재단의 탄소 배출권 거래 내역, 그리고 조작된 전표들. 이거 엄청난 규모의 횡령이네요. 수십억 원이 가명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들이 빼곡했다. 그리고 모든 조작의 중심에는 윤미경과 윤세준의 전자서명이 찍혀 있었다. 제가 이걸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했던 거군요. 서연의 기억이 더 선명해졌다. 청문회 3일 전밤 급히 회사를 나서는 장면, 추격하는 검은 승용차들.
그래서 복내로 피했던 거예요. 이 자료를 안전한 곳에 숨기려고. 그런데 사고가 났고. 하람이 말을 이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이걸 찾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때 복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람아, 큰일 났어.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난리야. 이번엔 경찰까지 데리고 와서 수색영장 들이밀더라고. 뭐라고 했어요? 실종자 수색이라고 하는데 영 수상해. 그리고 터널 근처에서 무슨 공사를 시작했어. 증거 인멸하는 것 같더라고. 서연이 전화를 받았다. 복내 이모님 저예요. 서연이. 아이고 서연아. 너 괜찮니? 걱정했어. 죄송해요. 이모님께 피해 끼쳐서. 괜찮다. 그런데 조심해라. 그 사람들 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 전화를 끊고 서연은 결심한 얼굴로 말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어요. 이 자료로 그들을 막아야 해요. 어떻게요? 국감 청문회가 다음 주에요. 그 전에 이 증거를 제출해야 해요. 하람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는데. 하지만 제가 안 나서면 아버지 회사는 완전히 그들 손에 넘어가요. 그리고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다. 복내 사람들에게도 계속 피해가 갈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모든 기억을 되찾았다. 한백에너지 창업주 오만석의 딸, 공학과 경영 복수 전공, 재단의 배출권 개정 루트 서명권자였던 자신의 정체를. 그리고 계모 윤미경과 의붓 오빠 윤세준이 그룹을 장악하기 위해 벌인 음모의 전모도. 이제 기억났어요. 모든 걸. 서연이 마이크로 SD를 꽉 쥐고 말했다. 이걸로 그들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워요. 하람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도울게요. 정말요? 복내에서 약속했잖아요. 의뢰인이 자기 이름을 기억할 때까지 보호하겠다고. 이제 기억하셨으니까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백에너지 본사 건물도 그 어딘가에서 불을 밝히고 있을 것이다. 내일부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10월 2일 오전 7시 서울역 광장. 하람의 택배기사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형, 고마워요. 동료 박성호가 중고 노트북과 선불폰을 건넸다. 조심해라. 요즘 이상한 놈들이 택배기사들한테 수상한 여자 못 봤냐고 묻고 다녀. 하람과 서연은 전통시장 골목에 숨어서 작전을 짰다. 목표는 한백에너지 본사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마이크로 SD만으로는 부족해요. 물적 증거가 더 필요해요. 서연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본사 17층 재무팀에 백업 서버가 있어요. 거기서 원본 파일들을 복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제 사원증이 아직 무효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를 실종자로 처리했으니까. 오후 2시 한백에너지 본사 앞 공원. 서연이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로비를 지켜봤다. 평소처럼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다. 지금이에요. 점심시간 막바지, 보안이 가장 느슨한 때였다. 서연이 직원들 틈에 섞여 건물로 들어갔다. 하람은 맞은편 카페에서 지켜봤다. 사원증을 찍자 삐소리와 함께 출입 기록이 남았다. 그 순간 보안실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윤서연 부사장 출입 감지. 실종자 아니었나? 즉시 CCTV 확인하고 보고해. 17층까지는 5분. 서연은 계단을 뛰어 올랐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했다. 재무팀 사무실 다행히 비어 있었다. 서연이 백업 서버에 접속했다. 익숙한 손동작으로 파일들을 검색했다. 있다. 조작 전표의 원본들, 그리고 윤미경의 개인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이쪽입니다. 보안팀이 올라오고 있었다. 서연은 급히 USB에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진행률 70%, 80%. 재무팀 쪽에서 소음이 들린다고 합니다. 90%, 95%. 문 앞에서 키카드 소리가 났다. 완료. 서연이 USB를 뽑고 비상계단으로 뛰어갔다. 뒤에서 보안팀이 따라왔다. 저기다. 윤서연이다. 추격전 시작. 1층 로비로 내려온 서연, 정문은 이미 봉쇄됐다.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하람이 카페에서 뛰쳐나왔다.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택배 동선 해킹을 가동했다. 성호형. 지하상가 B 출구로. 전화를 건 동시에 하람은 지하철 연결 통로로 달렸다. 5년간 이 일대를 배송하며 익힌 모든 지름길을 총동원할 때였다. 서연은 지하주차장에서 하수구 맨홀 뚜껑을 발견했다.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여기로 갔다. 보안팀도 따라 내려왔지만 하수구는 미로였다. 서연은 하람이 문자로 보낸 중고가전 골목 쪽으로 지시를 따라 기어갔다. 10분 후 을지로 중고가전 골목에서 맨홀 뚜껑이 열렸다. 서연이 나왔고 하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쪽으로. 하람의 배송 동선 지식이 빛을 발했다. 좁은 골목에서 전통시장으로, 시장에서 지하상가로, 지하상가에서 국철역으로. 추격자들은 GPS에만 의존했지만 하람은 길의 언어를 알고 있었다. 저 모퉁이 돌면 막다른 길이에요. 아니에요. 거기 배송 전용 통로가 있어요. 정말로 좁은 틈 사이로 오토바이도 겨우 지날 정도의 길이 나타났다. 추격자들의 승용차는 들어올 수 없었다. 완벽한 도주. 1시간 후 둘은 한강변 공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성공했어요. 서연이 USB를 흔들었다. 이제 결정적 증거가 다 있어요. 윤미경의 개인 계좌, 조작된 전표들, 그리고 배출권 거래 조작 내역까지. 하람이 물을 건네며 말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당신을 찾고 있는데. 청문회까지 3일 남았어요. 그 전에 국정감사위원회에 이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직접 가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서연이 생각에 잠겼다. 그때 하람이 말했다. 아, 맞다. 이득수 할아버지가 손자가 국회 공무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요? 네. 한번 연락해 볼까요? 전화를 걸어보니 이득수의 손자 이민호는 국정감사위원회 전산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정말 감사해요. 이민호는 안전한 증거 제출 절차를 알려줬다. 내일 오전 위원회 사무실에서 비공식 면담을 갖기로 했다. 그날 저녁 모텔에서 서연이 말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여요. 아직 방심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남았잖아요. 하람이 창밖을 바라봤다. 어딘가에서 윤미경과 윤세준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내일부터 진짜 승부가 시작이에요. 서연이 USB를 꽉 쥐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그룹의 운명이 담겨 있었다. 10월 3일 새벽 4시. 국정감사위원회 면담을 하루 앞두고 서연이 갑자기 말했다. 아직 부족해요. 뭐가요? 2차 인증키가 없어요. 마이크로 SD랑 USB만으로는 법정 증거 능력이 부족해요. 하람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물었다. 2차 인증키가 뭐예요?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 토큰이에요. 제가 모든 중요 거래에 이중 서명을 했거든요. 원본 증명을 위해서. 서연이 이마를 짚었다. 그 토큰이 있어야 이 자료들이 조작되지 않은 원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 토큰이 어디 있는데요? 제가 숨겨놨어요. 정전에도 안전한 곳에. 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복내에요. 폐갱도에 숨겨놨어요. 하람이 놀랐다.
폐갱도예요? 네. 제가 철이나 안반에 중요한 걸 숨기는 버릇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날 아침 둘은 복례로 향했다. 하지만 복례읍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아이고 하람아. 복례가 양조장에서 뛰어나왔다. 큰일 났어. 그 사람들이 터널 전체를 파헤치고 있어. 공사 트럭이 수십 대야. 멀리서 굴착기 소리가 들렸다. 터널 입구 쪽에 지질조사라는 팻말을 단 중장비들이 몰려 있었다. 증거 인멸하는 것 같아. 하람이 쌍안경으로 살펴봤다. 서연 씨, 폐갱도는 어디에 있어요? 터널에서 북쪽으로 2km 올라간 곳에. 옛날 석탄갱도예요. 그쪽도 위험할 텐데. 이득수 할아버지가 바둑알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하람아, 갱도 가려면 내 아버지 장비가 필요할 거야. 그 안은 복잡해. 아버지 장비요? 광부 시절 쓰던 거. 무전원 장비들 말이야. 하람이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작업 도구함을 꺼냈다. 카바이드 램프, 수동 윈치, 갱도용 나침반, 가스 검지기까지. 이 장비들로 뭘 해야 하는지 아세요? 서연이 물었다.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갱도에서는 전기보다 손이 안전하다고 하시면서. 오후 2시, 둘은 폐갱도 입구에 도착했다. 녹슨 철문에는 위험.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었다. 20년 전에 폐쇄된 곳이에요. 서연이 철문 옆 암벽 틈새를 가리켰다. 거기 지문인식 금고가 있어요. 하람이 카바이드 램프를 켜고 틈새를 비춰봤다. 정말로 첨단 전자금고가 암벽에 매장되어 있었다. 이런 곳에 이런 게 제가 설치했어요. 비상용 보관함이에요. 서연이 지문을 대자 삐 소리가 났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어떻게 해요? 하람이 기계식 비상 개폐 장치를 발견했다.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수동 해제 절차를 시도했다. 여기 휠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핀을 눌러서 청음으로 클릭 소리 확인. 30분간의 섬세한 작업 끝에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안에서 작은 하드웨어 토큰이 나왔다. USB 크기의 장치였지만 복잡한 암호화 칩이 내장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루트 서명 토큰. 서연이 환호했다. 이제 모든 증거의 진위를 증명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검은 승용차 2대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들켰어요. 이쪽으로. 하람이 폐갱도 안쪽을 가리켰다. 아버지한테 들은 바로는 이 갱도가 다른 출구와 연결되어 있었다. 둘은 카바이드 램프만 의지해 어둠 속 갱도로 들어갔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쪽으로 들어갔다. 하람의 갱도 지식이 빛을 발했다. 좌측으로 가세요. 우측은 막다른 길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공기 흐름이 달라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복잡한 갱도를 15분간 헤매며 마침내 반대편 출구에 도달했다. 그곳은 복례의 양조장 뒷산이었다. 아이고, 너희 어디서 나타난 거야? 복례가 깜짝 놀랐다. 이모님, 급한 일이 있어서 갱도로 왔어요. 갱도? 위험한데. 그나저나 막걸리 발효가 잘 되고 있어. 서연이가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맛이 훨씬 좋아졌어. 복례가 막걸리 항아리를 가리켰다. 자료도 삭히면 맛이 우러나는 법이지. 서연이 토큰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그래요. 이 토큰도 충분히 숙성됐어요. 그날 저녁 안전한 곳에서 서연이 모든 증거를 검증했다. 마이크로 SD, USB, 그리고 루트 서명 토큰까지. 완벽해요. 이제 법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됐어요. 하람이 물었다. 내일 국감에서 뭘 할 거예요?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할 거예요. 이 증거들로 윤미경의 대리권을 무효화할 수 있어요. 주총? 네.
위임장 투표를 통해서요. 서연의 눈에 결의가 서렸다. 이득수 할아버지 말씀처럼 이제 끝내기 한 수를 둘 시간이에요. 그날 밤 복례읍은 고요했다. 복례의 양조장에서는 누룩 냄새가 은은하게 흘러나왔고 바둑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이 마지막 한 수를 두고 있었다. 서연은 토큰을 꽉 쥐고 다짐했다. 내일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이 될 것이다. 10월 15일 오전 9시 한백에너지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긴급 안건으로 소집된 오늘 주총에서는 사회를 맡은 윤미경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댔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실종된 윤서연 부사장을 대신하여 재단 경영권 이양권을 상정합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국정감사위원들이 참석해 있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윤서연은 보이지 않았다. 서연 씨는 어디 있어요? 이민호가 하람에게 속삭였다. 곧 나타날 거예요. 하람이 시계를 봤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윤미경이 위임장 투표 절차를 시작했다. 현재 확보한 위임장으로 67%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전자투표 현황이 떴다. 윤미경 측이 압도적 우세였다. 이제 최종 표결을.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다. 잠깐만요. 윤서연이 나타났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루트 서명 토큰을 목에 걸고 있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서연이. 윤미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디 있었던 거야? 걱정했는데. 걱정은 고맙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서연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이 주총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슨 소리야? 윤세준이 벌떡 일어났다. 위임장의 67%가 조작된 겁니다. 서연이 노트북을 연결했다. 대형 스크린에 전자투표 검증 시스템이 나타났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세요. 국감위원이 물었다. 블록체인 기반 프락시 검증입니다. 모든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서연이 루트 서명 토큰을 시스템에 연결했다. 제가 재단 전자서명 루트키 관리자였거든요. 화면에 검증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효 위임장 23%, 조작된 전자서명인 무효 위임장 44%. 이런. 어떻게? 윤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위임장 위조죄는 형법 위반입니다. 국감위원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윤세준이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다. 그 토큰 자체가 조작된 거 아닙니까? 증명해보세요. 진짜 끝내기 한 수. 바로 그때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통화가 연결됐다. 복례읍 바둑회관에서 이득수 할아버지와 어르신들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국감위원님들. 이득수가 바둑판 앞에서 인사했다. 저희가 원격 전자투표 검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뭘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손자들이 코딩을 가르쳐줬거든요. 세대 합작의 마법. 스크린이 분할되면서 복례 청년의 IT팀이 나타났다. 이득수의 손자 이민호를 포함해 젊은이들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들이 바둑 논리로 검증 알고리즘을 설계하시고 저희가 코딩을 담당했습니다. 이득수가 바둑알을 하나 들어 올렸다. 바둑에서 한 수의 진위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전체 판세를 보는 거지. 화면에 복잡한 검증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모든 전자서명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조작된 서명은 패턴이 부자연스러워요. 5분 후 결과가 나왔다. 윤미경 측 위임장 73개 중 52개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 이런. 윤미경이 주저앉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서연이 마이크로 SD와 USB를 꺼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조작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방대한 회계 조작 내역이 나타났다.
수십억 원이 가명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들. 루트 서명 토큰으로 검증된 원본 증거입니다. 국감위원들이 웅성거렸다. 이 정도면 횡령과 배임 혐의가 확실하겠는데요.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수사기관 직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이득수 할아버지가 마지막 바둑알을 놓으며 말했다. 끝내기는 침착이 중요하다고 했지? 하람아, 서연아, 잘했어. 윤미경과 윤세준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이럴 수가. 우리가 졌다고. 한 수 차이였네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회의실 한쪽에서 오만석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처음 공석에 나온 것이었다. 서연아, 아버지, 고생 많았구나. 이제 회사를 제대로 정리해보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꿔야 해요. 가족 경영은 이제 그만. 바둑 동호회의 승리 선언. 복례읍 바둑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다. 우리가 서울놈들을 이겼다. 동네 택배망이 재벌 정보망을 이긴 거야. 복례가 막걸리를 따르며 말했다. 술도 사람도 제대로 발효돼야 맛이 나는 법이지. 그날 저녁 뉴스는 한백에너지그룹 정상화 소식으로 도배됐다. 복례읍 택배기사와 바둑 동호회가 재벌가 음모를 막아낸 이례적인 사건. 서연이 하람에게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도 많이 배웠어요. 길은 이어져 있다는 걸. 룸미러로 보이는 복례읍 야경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3개월 후 2026년 1월 강원도 복례읍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아이고 서연아, 또 왔구나. 김복례가 막걸리 양조장에서 나와 반갑게 인사했다. 서연은 이제 월 2회씩 복례를 찾았다. 복례 이모님, 전국 품평회 준비는 어떠세요? 덕분에 금상 받을 것 같아. 주문이 밀려서 할머니들이 너무 바빠 죽겠다고 해. 양조장 안에서는 8명의 어르신들이 막걸리 생산에 여념이 없었다. 예전엔 할 일 없이 마당에 앉아 계시던 분들이었다. 일자리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네. 70대 김순자 할머니가 라벨을 붙이며 말했다. 서연은 한백에너지재단 지역상생본부장 타이틀로 이곳을 관리했다. 그룹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자신은 재단과 지역을 잇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던 것이다. 하람 씨는 어디 갔어요? 택배 배송 나갔어. 요즘 특별한 루트를 담당하거든. 복례가 웃으며 설명했다. 새로운 물류 혁신. 오후 2시 하람이 새로운 1톤 트럭을 몰고 나타났다. 차체에는 한백- 복례 스마트 물류 실증 루트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오늘은 어떠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AI 배송 최적화 시스템 테스트했어요. 복례에서 서울까지 30% 효율 향상됐대요. 하람은 여전히 택배기사였지만 이제는 혁신 물류 파일럿 프로그램의 책임자이기도 했다. 5년간 쌓은 현장 경험이 첨단 기술과 만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서연이 하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길 읽는 능력이 이제 전국 물류망을 바꾸고 있어요. 바둑회관에서 이득수 할아버지가 나왔다. 하람아, 서연아. 끝내기 한 수 제대로 뒀더니 이런 좋은 일이 생기네. 할아버지, 손자분은 어떠세요? 민호가 국회 IT 혁신팀장으로 승진했어. 우리가 만든 전자투표 검증 시스템을 정식 도입한다고 해. 저녁 무렵 둘은 복례역에 앉아 있었다. 예전엔 하루 2번만 서던 무궁화호가 이제는 관광열차까지 정차했다. 복례 막걸리 체험 투어가 이렇게 인기일 줄 몰랐어요. 서연이 승강장을 바라봤다.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이 복례의 양조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구조였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람이 군번줄 펜던트를 바라봤다. 이제 그 펜던트는 재단 투명성 전시관에 있었다. 윤서연의 용기를 상징하는 전시품으로.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요? 하람이 목에서 카바이드 램프 키링을 꺼냈다. 아버지가 쓰던 광부 램프를 작게 만든 것이었다. 이걸 차고 다니는데 불이 안 켜져요. 왜요?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서연이 키링을 받아 살펴봤다. 이거 배터리식이 아니에요. 네. 카바이드와 물이 만나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화학 반응으로. 서연이 작은 물통에서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칙.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우와. 전기 없어도 빛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셨구나. 두세 개를 잇는 다리. 그날 밤 서연이 중요한 발표를 했다. 다음 달부터 복내 마이너스 서울 순환 근무제를 시작해요. 뭐예요? 한백 직원들이 3개월씩 복내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직접 경험하면서. 하람이 놀랐다. 정말요? 서울 사람들이 여기서? 네. 그리고 복내 청년들도 서울 본사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고요. 진짜 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럼 서연 씨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이제 두세 개가 제 터전이니까. 복내역 플랫폼에서 서울행 열차를 기다리며 하람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 씨, 저는 뭐요? 저는 길을 잇는 사람입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길을 제가 꾸준히 닦을게요. 복내에서든 서울에서든. 서연이 하람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저도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요. 어디든. 열차가 들어왔다. 한백의 에너지, 복내의 온기. 이제 같은 말이에요. 서연이 창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하람이 플랫폼에서 손을 흔들었다. 카바이드 램프 키링이 작은 불빛을 내며 반짝였다. 에필로그. 6개월 후 복내읍에는 한백 마이너스 복내 상생센터가 문을 열었다. 1층은 막걸리 체험관, 2층은 스마트 물류연구소, 3층은 재단 지역사무소였다. 복내의 막걸리는 전국 3대 프리미엄 막걸리로 선정됐고 하람의 AI 물류 시스템은 국가 우수 기술로 인정받았다. 이득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바둑을 두면서 말했다. 끝내기 한 수가 이렇게 길게 이어질 줄 몰랐네. 어느 저녁 서연과 하람이 폐터널 입구를 지나갔다. 이제는 복내 역사기념 터널로 단장된 그곳에서 카바이드 램프가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다. 길은 원래 이어져 있었고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하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로 두세 개를 왕복하는 거네요. 군번줄 펜던트는 투명성 전시관에, 카바이드 램프 키링은 하람의 목에. 서로 다른 두 상징이 같은 빛을 내며 복내와 서울을 이어주고 있었다.